오늘의 주뉴스입니다. 14선언 11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는 우리 대표단 160명이 오늘 방북합니다. 대표단에 포함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우 씨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지 관심입니다. 오는 7일 방북하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빨리 하고 싶지만 시간 게임은 안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을 급급하기보다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장기전에 대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인도네시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4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인 실종자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연락이 끊겼던 도민 2명의 안전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출석합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유 장관을 상대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경남 합천에 있는 원폭 피해자들을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위령각도 참배했는데 일본 고위급 인사로는 처음입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제주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주와 동해안은 오늘 오후에, 남해안과 경북 지방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오는 7일로 확정된 4차 방북을 앞두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비핵화 진전의 기회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시간 제한을 두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 장기전에 대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기자회견 전날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 오는 7일 4차 방북 계획을 공식 발표했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I'm very happy to be going back to get another chance to continue to advance the commitment that Chairman Kim and President Trump made back in Singapore in the second week of June. 다만 북한 비핵화의 시한에 관해서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1년 초까지 비핵화를 완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 제한은 없다고 선언하자 발언을 바꾼 겁니다. President Trump's comments are exactly right. This is a long-term problem. 오히려 2021년에 대한 발언은 남북한 정상들의 언급일 뿐 자신은 두 정상의 말을 옮기기만 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런 언급은 비핵화 시간표를 염두에 두지 않고 협상의 장기전에도 대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방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과 의제를 조율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외교관 성추문 사건이 또 제기됐습니다. 외교관 2명이 해외 공간에서 성추문을 일으켜 최근 귀국 조치된 것으로 확인된 건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까지 나서 성추문 사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엄포했지만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7월입니다. 파키스탄 주재 고위 외교관은 자신의 부인이 한국에 잠시 귀국해 집을 비운 사이 대사관 여직원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망고를 나눠주겠다는 핑계를 댔는데 여직원이 집에 오자 저녁을 함께 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는 술을 권하고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했습니다. 같은 달 인도 대사관에서도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인도 대사관에 파견 나간 4급 공무원이 동료 직원에게 자신이 머무는 호텔에서 술을 마시자거나 방 열쇠를 줄 테니 오라고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했습니다. 동료 직원이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두 외교관은 현재 외교부 감사를 받은 뒤 대기 발령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이후 성추문 사건으로 징계받은 외교부 공무원은 7명, 이 가운데 3명이 고위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 김문환 전 주 에티오피아 대사의 성폭력 사건 이후 외교부는 특단의 예방 대책을 내놨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조 전 청장은 경찰에 소환될 때마다 자신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었는데 과연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당시 경찰은 온라인에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시위대를 비판하고 천안함과 구제역 그리고 한미 FTA까지 민감한 현안에 일반 시민인 척하며 댓글을 달았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 조사 결과 당시 댓글 공작에는 경찰관 1,500여 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수사단이 조 전 청장을 핵심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인데 조 전 청장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루에 댓글 8.2건, 그리고 트윗 14건입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여론조작이 가능하겠습니까? 죄도 없는 이 무고한 사람을 직권남용했다는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특별수사단은 차명 아이디와 해외 IP 등을 동원한 활동 동향을 조 전 청장이 보고받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조 전 청장이 구속되면 역대 경찰서장 출신으로는 2001년 강일학 전 청장 이후 7년 만입니다. MBN 뉴스 서동현입니다. 네, 오늘은 정기국회 마지막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는 날입니다. 지난 이틀간의 대정부 질문을 살펴보면 정부의 재정정보 유출 의혹으로 김동연 총리와 심재철 의원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심재철 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업무 추진비, 정부가 사용한 업무 추진비를 정당한 의정 활동을 통해서 얻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 내용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에서 심재철 의원이 주장한 내용 들어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보좌지들은 해킹 등 전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자료를 열람했습니다. 아무런 불법도 없었습니다. 저게 지금 디브레인 올랩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예산 배정 현황이라는 파일을 떠서 각각의 조건을 집어넣어서 실행을 했더니 조건을 다시 넣어라라고 해서 데이터가 없다, 조건을 다시 넣으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해야 되구나 하고 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바로 저렇게 디브레인이라는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새로운 파일이 떴고 재정 집행 실적 등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심재철 의원의 주장을 보면은 클릭 몇 번 하고 백스페이스 2번 눌렀더니 이제 정부의 어떤 재정 정보가 쭉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하시면서 저게 불법이냐 아니냐 이렇게 상당히 뭐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심재철 의원은 이제 백스페이스 2번 누리가 나왔다라는 네네. 건데 그 자리에서 답변에 나선 김동연 부총리는 그렇지 않다. 네. 5번 내지 6번은 들어갔어야지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감사관용이다라는 이제 문장이 네네. 나온다, 문구가 나온다라는 건데. 네. 그래서 이것은 불법적인 거고 위법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알았을 거다. 그 네. 보좌진들이 이러한 것들이 정상적으로 접근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거다라고 네네. 주장하는 게 이제 김동연 부총리의 주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이제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거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지금 100만 건이 이제 다운로드 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김동연 부총리가 네네. 국회 답변에서 네. 처음에 보도가 될 때는 이제 47만 건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거는 뭐 사실 뭐 빙산의 일각이겠죠. 네네.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거예요. 행정 정보들이. 근데 그 부분들이 이제 비인가 행정 정보라는 것 때문에 검찰에 고발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네. 또 심재철 의원도 또 맞고발을 한 상태고 네. 무고죄로. 근데 지금 이게 정보통신망법하고 전자정보법 위반으로 이제 고발을 한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실정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네. 심재철 의원은 그것이 정상적으로 접근한 거다. 네네. 어떤 뭐 특별하게 이것을 불법으로 도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건 뭐 나중에 최종적으로 검찰의 수사라든지 뭐 더 나아서 만약 기소가 된다면 법원의 판단도 받아봐야지 하는 네. 건 합니다만 일단 네. 양측 주장이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이 하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이제 그 실정법 위반 여부 이 네네. 부분인데 국민의 알 권리와 실정법이 충돌할 때 네네.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예요. 네네. 그 판단이 국회의원의 어떤 의정 활동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권한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있다고 해도 이제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과는 위반하는 것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 네네네. 되겠죠. 그 판단은 아직 이제 위법이냐 아니냐 이제 판단을 위법 내려야 여부는 되는군요. 지금 이제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네네. 과거에 노회찬 전 의원이 그 삼성 엑스파일 공개했을 때 네네. 그 부분도 결국 이제 위법, 불법, 실정법 위반 때문에 결국은 의원직 상실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알 권리와 이른바 공익적 목적 네. 이것과 실정법 충돌의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일단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는데 이제 감사관실용이냐 아니냐 그것에 따라서 접근해서는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관련 이야기도 잠깐 논쟁이 있었는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집행 실적은 가로에 감사관실이라고 써 있고 그것은 저희 기재부 같은 경우도 감사관실 외에는 볼 수 없는 자료들입니다. 어디에 돼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관용이라고 써 있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아무데도 없습니다. 지금 두 분의 이야기가 좀 충돌을 하는데 감사관용이라고 만약에 적혀 있다. 그러면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네. 이런 정보에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명시적인 표현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렇다면 저 부분은 심재철 의원의 주장도 일리가 있게 보여요. 네. 보좌진들 입장에서 아까 말씀처럼 의원이 이제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러 자료를 이제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문장이 떴다고 해서 그 문구가 떴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비인가 행정정보 영역이구나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네. 단지 이제 그 김동연 부총리 주장처럼 심의위원회 그 보좌진들이 이 부분을 많이 접속해 왔다. 네네네. 근데 이제 특히 이 최근에 들어서 한 140번인가 네네. 이렇게 접속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위법인 줄 알고 접근해서 개연성이 있는 네네.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뭐 이제 뭐 그 전에는 다른 데서 근무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네. 했고 그래서 어쨌든 이 쟁점이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이것이 불법이냐, 정보에 접근한 게 불법이냐 여부가 하나 네. 있고 이거 이제 최종 판단에 이제 맡겨봐야 네.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불법인 줄 인지했느냐 여부 네. 이것도 별개의 문제거든요. 네네네. 이 두 가지가 역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쟁점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저희가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일단 검찰이 좀 수사를 봐야 될 것 같고 어떤 감사원의 업무 추진비에 대한 어떤 감사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도 그렇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중요한 게 또 오늘 이제 유은혜 장관에 대한 공식 데뷔전이 있는데 오늘 장관으로서 공식 취임이 아니라 오늘 국회에 정식으로 이제 장관으로서 나오게 됩니다. 데뷔전이라고 봐야 데뷔전을 되겠죠. 치르게 예. 되는데 자 오늘 한국당 굉장히 벼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심재철 의원 이른바 정보 유출 건도 있고 유은혜 이제 장관의 경우는 뭐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으니까 네네. 그리고 이 청문회 전부터 여러 후보자들 중에서 한국당이 이제 유은혜 후보를 거의 이제 꼭 찍어서 네네. 낙마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네네. 그런 상황이었단 네네.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오늘 이제 어제 임명장을 줬는데 네. 오늘 이제 첫 그 대정부질문 답변에 나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처럼 아주 한국당은 벼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제 아마 총 공세를 유은혜 이제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에게 집중할 텐데 네네. 사실 유은혜 장관이 이제 취임해서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오래 네네네.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안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네. 미비할 수가 있는데 네.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야당하고 굉장한 어떤 네네. 그 설전이 오갈 것 네, 같습니다. 오늘 이제 설정 가운 중에 하나가 이제 무상교육이 될 것 같는데 고교 무상교육을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추계를 좀 해보면은 3학년까지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모두 무상교육을 하는데 2조 원, 그러니까 2조 4천억 정도가 든다는데 그게 일단 가능한 일인지 좀 궁금하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은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에서는 일정 정도 자녀의 학자금을 줬단 말이죠. 뭐 그게 이제 100%가 될 수도 있고 뭐 50%만 주는 것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민간이 지불했던 자녀의 어떤 학자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꼴이 된단 말이죠. 결국 이제 그 논쟁은 이제 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와의 논쟁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아무튼 이제 복지국가로 가면서 그러한 그 재원들은 국가가 충당할 수밖에 없는 네네. 거거든요. 단지 지금 이제 우리의 재정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그 복지에 들어간 소요되는 경비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충당하냐 여부인데 이 부분도 이제 야당과는 굉장히 충돌한 부분이에요. 네네. 기본적으로 지향이 다르기 네. 때문에 복지국가를 같이 지향한다 하더라도 당장 어느 선까지 할 것이냐 문제. 네. 근데 이 무상교육이라는 게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죠, 지금. 일부만 하는 건데 아무튼 이 부분도 오늘 네.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한국당, 특히 이제 한국당과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인 것 같긴 합니다. 뭐 야당에서는 뭐 여러 가지 유은혜 장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또 뭐 내년 다음에 이제 차후에 그 총선에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명확한 답을 안 내놨단 말이죠. 1년짜리 장관, 교육부 장관 가능한 일일까요? 명확한 답 내놓기 어려울 거예요. 그 총선이 이제 후년이긴 합니다만 사실 뭐 총선에 출마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 네. 그때 상황을 봐야지 알지 않겠어요. 네. 단지 일단 유은혜 의원이 재선 의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마하려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란 말이죠. 네네. 1년짜리 장관이라고 합니다만 사실 1년도
어떤 대한민국의 교육의 기본 틀을 마련한다든지 네네네. 모멘텀을 마련한다면 저는 1년도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봐요. 보기에 네. 따라서는 물론 업무 파악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짧다고 볼 수 있으나 네네. 이것을 아주 단정해서 1년이 짧다, 1년짜리 네네네. 장관이다라고 얘기하는 네네. 거는 조금 논리적 비약이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은 백년지 대계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백년을 보고 교육을 짜야 되는데 교육부 장관 잘 짜는지 또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개천절이었던 어제 서울 도심에서 타종 행사 등이 열린 가운데 어김없이 수요 집회도 열렸습니다. 오는 10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 일본이 우길기를 들고 오겠다고 한 이후라 그 열기가 더 뜨거웠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앳된 얼굴의 학생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노란색 피켓을 들고 연신 구호를 외칩니다. 개천절이었던 어제도 어김없이 수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오는 10일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 일본이 우길기를 달고 입항하겠다고 밝히면서 집회 열기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는 우길기는 용납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에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수요 집회에 이어 우길기를 반대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우리는 우길기가 이 땅에 들어오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며 하지만 일본은 아직까지 우길기 개항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대표적 지한파 정치인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어제 경남 합천을 찾아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일본 정치인으로는 처음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73년 전인 1945년 8월 미국이 일본에 투하한 원자폭탄. 강제징용자 등 10만 명으로 추정되는 한국인들도 원폭 피해를 봤습니다. 경남 합천엔 한국인 원폭 피해 생존자 2천여 명 중 600여 명이 살고 있는데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가 이곳 피해자 위령각을 참배했습니다. 이어 여든이 훌쩍 넘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 30여 명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일본 정치인이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일본 정부가 제대로 배상이나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상당히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합천 원폭 피해자 복지회관 방명록에는 우애의 마음으로 원폭 피해자들에게 다가가겠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하토야마 전 총리의 부산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에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가 고마움을 전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일본은 한국인들이 받아들일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금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서울 택시요금이 5년 만에 오를 전망입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현재 3,000원인 기본요금은 최대 4,000원까지 오르고 심야 할증 시간도 기존 밤 12시에서 1시간 앞당겨진 밤 11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시 택시요금이 현재 3,000원에서 최대 4,000원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2013년 10월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600원 올린 뒤 5년 만입니다. 서울시 택시 노사 민전정 협의체는 서울시의 생활 임금에 맞춰 택시요금도 인상해야 한다며 기본요금 4,000원은 택시기사의 월 생활비를 285만 원에 맞추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협의체는 또 택시의 심야 할증 적용 시간도 기존에서 1시간 앞당겨 밤 11시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택시요금 인상분이 기사에게 돌아가도록 산납금을 6개월간 동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요금 수준이나 내용을 논의하거나 결정한 바는 없다면서도 앞으로 시민토론회, 택시정책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택시의 보안 수단으로 꼽히는 승차 공유 서비스의 도입 시기도 불투명한 만큼 이번 요금 인상을 두고 택시기사의 처우와 함께 승객의 편안한 이동 권리를 보장하는 세부적인 제도 개선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주먹밥 프랜차이즈 봉구스 밥버거가 가맹점주 몰래 회사를 팔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가 점주들에게 수십억 원대 채무가 있던 상태라 가맹점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봉구스 밥버거 창업자 오세린 대표가 치킨 프랜차이즈 네네치킨에 회사를 매각했습니다. 회사가 넘어가는데도 점주들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와의 사이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매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 점주는 본사의 지시로 계산 단말기를 3년 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4번 이상 바꿔야 했고, 단말기 업체 3곳으로부터 기간을 채우지 않고 해지했다며 소송을 당했습니다. 바꿔가지고 예전에 있던 그 업체 측에서 소송이 들어오고 또 이 업체에서 소송이 들어오고 이미 소송이 들어와서 변제를 한 점주들도 계시고 많게는 수억 원을 물어낸 점주들이 항의하자 오세린 대표는 금액을 보상해주겠다는 확약서를 최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매각 소식과 함께 연락이 끊겼습니다.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바쁜 일정이 있다. 봉구스 밥버거 홈페이지 내에 점주들의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거를 아예 폐쇄해버릴 정도로. 봉구스 밥버거는 한때 가맹점이 1,100여 곳에 이르렀지만 오 대표가 지난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며 650여 곳으로 줄었습니다. 이미지가 추락해 매출이 급감한 일부 점주들은 오 대표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 얘기를 안 했다는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 봉구스 밥버거 측에서 사실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봉구스 밥버거를 인수한 네네치킨 측에선 인수 사실 외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점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우리 문화재 수만 점이 해외에 오랫동안 떠돌면서 이제는 어떤 문화재가 반출됐는지 기억조차 나질 않습니다. 우리에게조차 잊혀지는 우리 문화재가 디지털로 복원돼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대한 소나무 밑에 사슴이 뛰놀고 커다란 학이 날아다니는 거대한 병풍. 그런데 바람에 소나무가 움직이고 흐르는 폭포 사이로 구름이 흐르며 학이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구한말 세자였던 순조의 건강을 기원해서 만든 십장생도에 움직임을 주고 창작 음악까지 깐 겁니다. 그럼 구한말 민간에 걸렸던 십장생도는 어떤 모습일까? 훨씬 단순한 그림에 강한 색채로 그려져 더욱 현대적으로 보입니다. 이 그림들은 모두 해외에 반출된 것으로 우리 작가들이 직접 해외 박물관에게 디지털 파일을 받아 또 다른 작품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정말 고증을 거쳐서 객관적으로 그 그림 안에 있는 어떤 뜻이나 스토리들을 읽어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잊혀지고 있던 우리 문화재를 다시 기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작품을 만든 겁니다. 구한말이었던 1800년대 프랑스 등 외국 전문 수집가들이 광통교회 미술상에서 골라갔던 이름 없는 작가의 민화의 경우 더욱 잊혀지기 쉽습니다. 귀향은 우리의 기억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 작품이 살아서 우리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현재 추정되고 있는 해외 반출 문화재는 17만여 점. 잊혀진 반출 문화재가 첨단 미디어 아트를 통해 우리 곁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온몸이 하얀 알비노 다람쥐가 설악산에서 발견됐습니다. 10만 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하는데요. 매우 희귀해 길조로도 여겨지는 흰 다람쥐가 포착된 것은 2008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길조 다람쥐 함께 보시겠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온몸이 흰 다람쥐가 바위 위에서 나뭇잎으로 입주위를 비빕니다. 하나 줘봐, 하나. 주변을 살피던 흰 다람쥐는 이내 바위 뒤로 몸을 피합니다. 지난달 25일 한 탐방객이 설악폭포 인근에서 발견한 이른바 알비노 다람쥐입니다. 설악산에서 길조로 여겨지는 흰 다람쥐가 발견된 건 2008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알비노는 피부나 털 등에 멜라닌 색소가 결핍돼 발생하는 선천적 유전 현상인데 증상이 나타날 확률은 1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몸과 피부가 흰색으로 변하는 현상으로 드물게 희귀하게 나타날 수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입니다. 앞서 2012년과 2015년 각각 지리산과 북한산에서 알비노 다람쥐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온몸이 흰 알비노 동물은 다른 개체에 비해 포식자의 눈에 발견되기 쉬워 야생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알록달록한 색깔과 독특한 형체로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전시들이 있습니다. 미술을 마치 테마파크처럼 즐기면서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이동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빨갛고 노랗고 파란색들이 사방에 가득합니다. 미술관에 들어온 어린이들의 표정은 마치 놀이터를 방문한 듯합니다. 유모차 행렬도 이어지고 엄마의 품에 폭 안긴 아기들은 시각적인 자극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일러스트레이터인 에르베 튤레의 색색 깔깔전 전시가 오는 21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뭐 좋아하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일단 색감이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서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도 하고 좀 소리도 내고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요. 빛나는 토끼 의자에 앉아보기도 하고 난생 처음 보는 조형물에 놀랍니다. 세계 3대 디자이너로 꼽히는 스테파노 지오반노니를 비롯한 100여 명의 디자이너가 참여한 대규모 전시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개최됐습니다. 루나파크 전 더 디자인 아일랜드는 20, 30대 연인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까지 무척 좋아하는 공간이 됐습니다. 다양한 체험존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디자인 작품들을 저희가 거대한 그 오브제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만져볼 수도 있고 같이 사진을 찍을 수도 있는. 환상적이면서도 체험할 수 있는 미술 전시가 꿈나무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살펴보는 인터넷 마글마글입니다. 미국의 유명 도너츠 체인점 직원이 노숙인에게 물을 끼얹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노숙자. 갑자기 직원이 다가와서 윽박을 지르며 다짜고짜 찬물을 끼얹는데요. 직원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위협했고 이후 SNS를 통해서 영상이 확산되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직원은 노숙인이 가게에서 잠을 자면서 휴대폰 충전까지 해 물을 끼얹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건이 알려지자 지역사회와 온라인 곳곳에서는 노숙자 인권 보호를 외치며 이들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1세기 차르로 불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또 한 번 남성다움을 과시했습니다. 올해 제작한 2019년 달력에 또 우통을 벗은 사진을 내놓은 건데요. 그 밖에 초원에서 말을 타고 있는 사진, 또 말쑥한 차림에 자전거를 타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강한 이미지 외에 강아지를 안고 자애로운 분위기를 뽐낸 사진도 포함되는데요. 푸틴의 인기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푸틴 달력. 과연 올해는 얼마나 팔릴지 궁금해지네요. 소방공무원 10명 중 1명은 최근 극단적인 생각을 경험할 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 조사 결과 소방공무원들의 주요 스트레스 유형은 알코올 장애가 28.3%로 가장 높았고 수면 장애가 23.1%, 또 우울증이 4.9% 순이었는데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일반인의 7배 이상 높은 4.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악하고 위험한 업무 환경에 정서적인 고통까지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직 부장검사가 등반을 하다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제 오후 일행 4명과 서울 도봉산을 찾은 부장검사는 암벽을 타던 중 갑자기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추락 직후 검사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하강을 하다가 나무에 묶여있던 줄이 풀리면서 추락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데요. 현직 부장검사의 갑작스런 비보에 관련 당국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농사일에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새참이죠. 그런데 이 일꾼은 새참이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미국의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이 실내 농사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정교한 움직임으로 모종을 옮기는데요. 모종이 자랄 때마다 옮겨 심어야 하는 고된 작업을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요. 이 로봇에는 AI 기술과 자율주행차 기술, 진공청소기 기술이 접목됐다고 하는데요. 상용화된다면 일손 많이 덜 수 있겠네요. 숨바꼭질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너무 꽁꽁 숨은 나머지 갇히고 말았습니다. 긴 막대를 이용해 쓰레기통을 들추는 이들. 쓰러진 쓰레기통 안에는 새끼곰들이 들어있었는데요. 하나도 둘도 아닌 셋씩이나 말이죠. 미국 네바다주의 이 소방관들은 밤중에 쓰레기통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요. 이 모든 걸 어미곰이 지켜보고 있어 조심을 더했다고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태풍 콩레이가 강한 중형급의 세력을 가진 채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낮에 제주를 통과해서 밤에는 부산 앞바다를 지나 일요일 새벽에는 독도로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장 오늘 오후부터 태풍의 전면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으로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해안과 경북 남부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서 많은 곳 700mm 이상, 영동에서도 5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경북 동해안과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서도 4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에서도 내일부터 120mm가량의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만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차츰특보구역이 늘어나겠습니다. 해안가를 따라서는 폭풍 해일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차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요.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제주와 남부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서울은 13.2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5도, 광주 26도로 어제보다 높겠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태풍의 주 고비는 주말이 되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부, 영동 지역으로는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어 중심으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